캐나다의 한 영화 감독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소설의 말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름과 사건은 신변 보호를 위해 변경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쇄살인범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본문에는 연쇄살인범이 되기로 한 주인공이 벌인 범죄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은 스릴러 종류의 단편 영화를 찍기 위해 쓴 소설이라 주장했지만 주인공이 범죄를 저지를 때의 심리 묘사를 비롯해 상황까지 너무도 진짜 같았던 소설. 하지만 소설임을 거듭 주장했던 영화 감독은 2008년 10월 31일에 체포됐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고 주인공은 영화 감독 본인이었죠. 2008년 10월 10일 캐나다 에드먼턴에 사는 존은 친구 데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웹사이트에서 만난 제니라는 여성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말하며 들떠있던 존.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 데일이 물어보자 존은 그녀가 나중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며 연락처만 주고받은 사이라 말했습니다. 인터넷 만남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데일은 존을 말렸지만 이미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그는 전혀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죠. 잠시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 존은 약도가 그려진 문자를 받았고 그걸 데일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제니라는 여성을 만나러 간 존. 몇 시간 뒤 데일은 허탕을 친 것 같다는 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보내준 장소는 자신을 영화 감독이라고 밝힌 남성이 촬영장으로 쓰는 창고였다며 인터넷 낚시에 당한 것 같다고 존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웃으며 빨리 돌아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던 데일은 1시간 뒤 존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집이래. 내가 한 번 더 속아본다. 헤헤. 그 뒤로 존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데일과 12일에 약속한 오토바이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존과 연락이 된 것은 그가 사라진 지 3일이 지난 10월 13일. 연락이라기보단 존의 일방적인 이메일 통보였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형인 젠을 만났으며 코스타리카로 여행을 떠나 그녀의 집에서 쉬다가 12월에 돌아오겠다는 이메일이었죠.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은 존의 여러 친구에게 보내졌는데 그들은 존의 말투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상시 존은 친구들에게 편한, 가벼운 말투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번 이메일은 격식을 차린 말투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존이 항상 선샤인이라고 불렀던 친구에게도 그저 무뚝뚝하게 이름으로 부른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이는 절대 존이 아니라고요. 존이 이메일을 통해 직장에 사직서를 보냈지만 퇴직금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묻는 답변에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 그로부터 며칠 후 존의 메신저에는 천국으로 가는 편도표를 구했고 난 절대 돌아오지 않아 라는 상태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를 비롯해 존의 친구들은 경찰에게 이러한 점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실종됐다는 증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존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경찰이 말한 실종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억지로 존의 집으로 들어간 친구들은 내부에서 여권, 여행용 가방 등을 비롯해 그의 모든 물건이 집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집 외부에서 발견된 천으로 덮인 그의 오토바이. 존이 출장이라도 가는 날에는 데일에게 맡기고 나서야 안심하며 떠났다는 그가 매우 아꼈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경찰에 알리자 그제서야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존이 붉은색 마츠다 차량을 몰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제니라는 여성을 만나러 간 뒤 갑자기 코스타리카로 떠난다는 메일을 보냈다는 친구들의 증언에 경찰은 공항으로 향했지만 조사 결과 코스타리카로 떠난 승객 명단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존이 허탕을 쳤던 주소지를 데일에게 건네받은 경찰은 그 장소로 향했고 거기서 젊은 영화 감독인 마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통화 당시 존이 데일에게 말했던 그 영화 감독이었죠. 하지만 경찰의 설명을 들은 마크는 그날 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존이라는 남성은 전혀 모른다며 발뺌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마크. 태연스러운 그의 태도에 당시 경찰은 그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이 이곳으로 향한 뒤 사라진 것은 확실했기에 경찰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존이 이곳에 오기 일주일 전에 하키 마스크를 쓴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커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쫓기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몇 초 뒤 하키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났고 겁에 질려있던 도움을 요청한 남자는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커플을 뒤로하고 하키 마스크를 쓴 남자는 돌아와 프랭크라고 소리친 뒤 창고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가 사라진 창고는 영화감독 마크의 개인 촬영장인 제니라는 여성이 존에게 약도를 보냈다는 그 창고였습니다. 당시 커플은 둘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마크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친구는 마크가 맡겼다는 붉은색 마츠다 차량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라진 존의 차가 분명했죠. 경찰이 차에 대해 질문하자 마크는 어떤 남자가 여친에게 새 차를 사주고 싶다며 싼 값에 차를 판다고 하기에 $40를 주고 사온 것이라 답했습니다. 경찰은 마크를 신문했고 그는 끝까지 존이라는 남성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차에서 존의 혈흔이 나오자 검찰은 그를 7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렇게 마크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그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자신의 범행을 소설로 쓴 워드 문서를 복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소설에는 존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 산책하던 커플이 보았다는 하키 마스크를 쓴 남성에 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소설의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고 이를 접한 길레스라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하키 마스크를 쓴 남자에게 쫓겼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는 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한 여성에게 마크의 창고까지 유인당했고 거기서 공격을 받은 뒤 가까스로 달아났다 밝혔습니다. 갈수록 마크에게 모든 것이 불리해져 가는 사이 기술팀은 그의 노트북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문서 하나를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문서는 그가 썼던 소설의 뒷이야기로 주인공이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마크는 자신이 존을 살해한 것을 인정하며 2010년 6월 4일에 그를 유기한 장소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자인 척 글을 올려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어 단편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는 마크. 사건 당일 자신에게 속은 존이 화를 내며 달려들기에 정당방위로 그를 살해했다는 마크의 말을 당연히 믿는 이는 없었습니다. 마크의 지인들은 그가 주인공이 연쇄살인범인 드라마 덱스터에 깊게 빠져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덱스터라 불렀다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4월 12일 마크는 1급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받았고 판사는 캐나다 형사법상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몇 번 다룬 것처럼 캐나다의 종신형은 25년 뒤 가석방 가능한 금고형이고 실제로 25년의 징역을 모두 채우는 죄수는 그동안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죄수가 풀려나도 국가의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종신형이라고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즉 마크는 언젠가 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드라마 덱스터의 주인공처럼 완벽한 연쇄살인범이 되고 싶었던 마크. 그가 만약 풀려난다면 그의 바람이 이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캐나다의 법률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